2002년 4월 26일은 데니도 나도 결코 잊지 못할 날이다. 의사가 친절한 얼굴로 좀 전에 마친 MRI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단계네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데니가 물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슴과 팔 아래 부위로 퍼졌지만 하체까지는 침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환자분에게 가능한 치료법 살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는 안 받을래요! 나는 방안이 다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보, 우리에게 가능한 방법은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당신 매부는 어떻고? 이런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두 얼굴을 파묻었다. 무슨 말인 줄 알아. 하지만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나는 데니에게 힘주어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항암 치료 말고 암을 고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날부터 데니와 나의 기나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우리 삶을 잠식하기 시작한 이 병마와 싸워 이기겠노라고 결연히 다짐했다. 마치 끝도 없이 펼쳐진 길에 오른 고대 신화 속의 영웅들 같았다. 처음부터 우리의 여행은 희망과 기대, 공포, 급기야 분노에 이르기까지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진단을 받기 전 몇 달 동안 나는 소니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나는 놀러 다니거나 즐겁게 지낼 때에도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가 병상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만 신나게 사는 것 같아 좀 잘못된 것 같았다. 소니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나는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죄책감에서 벗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암이라는 병이 이제 나에게 닥치자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는 친구를 바라보기가 더 어려워졌고 친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소니를 보면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 소니뿐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우리 둘이 전처럼 같이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친구의 몸이 암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다. 항암 치료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무서웠다. 똑같은 운명이 내 앞에도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며 마음이 약해졌다. 나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 소니의 동생에게 전화를 받은 날,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힘겨운 싸움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 나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소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었다. 슬픔을 가눌 수 없었고 소니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친구가 이제 더는 아프지 않을 테니 마음 한편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소니의 장례식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내 가슴속에 새겨졌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소니 부모님의 허탈한 얼굴,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오빠와 사랑하는 언니를 잃은 동생의 충격에 빠진 얼굴, 상실감에 빠진 소니 남편의 무력한 모습 등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잊히지 않는 것은 눈물로 얼룩진 무고한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엄마가 누운 관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공포에 휩싸이던 그 얼굴들, 그 기억은 마지막 날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현실에 대한 복잡다단한 감정에는 분노라는 것까지 더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장례식이 있은 지 얼마 뒤 데니의 매부 역시 병마와의 싸움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역시 젊디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떠났다. 나는 삶이라는 이 잔인한 농담에 분노가 일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치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드디어 뭐가 뭔지 알 때가 되자 나무 상자 안에 담겨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았다. 그런 순간이 그토록 빨리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아무런 뜻도 없었다. 분노, 공포, 좌절, 두려움, 절망. 소니가 죽은 뒤 내 마음속을 메운 감정들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 상황을 놓고 질문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나는 매일 초고속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했다. 식구들이 내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다. 나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결국
동양의학을 비롯해 전인 건강에 관한 것이라며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연치유요법 전문가들을 찾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다. 최면요법도 해보았고 명상과 기도, 만트라 암송도 했으며 중국 한방치료도 받았다. 결국 나는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유르베다 치료를 받기 위해 인도로 갔다. 그곳에서 만난 요가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그는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암이란 그저 단어일 뿐이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단어 말이지. 그런 단어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나 집중하시게. 만병은 다만 균형이 깨진 데서 오는 증상일 뿐이야.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질병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 나는 요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참 즐거웠고 스승은 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6달이 되어갈 무렵 스승은 내가 다 나은 것 같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아낸 것처럼 승리감에 차올랐다. 홍콩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모두들 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모자나 사람들은 내가 인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받은 아유르베다 요법에 대해 얘기하자 대부분 두려움이 섞인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그들이 내 선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니 내게는 참으로 큰 타격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내 생각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내가 택한 치료법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대로 홍콩에 남고 말았다. 그 대신 나는 중국 한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홍콩에서는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한의학은 아유르베다와는 상충되는 점이 너무 많았고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가령 아유르베다는 채식을 권하지만 중국 한의학에서는 고기, 특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권장한다. 인도 의학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는 몸에 가장 안 좋은 음식으로 분류되는데 말이다. 당혹스러워진 나는 급기야 서양 자연요법에까지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혼란을 가중시켰고 나아가 두려움까지 더욱 키워놓았다. 모든 요법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서양 자연요법에서는 설탕과 유제품은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었다. 그런 것이 사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유제품은 반드시 먹어야 할 필수 식품이었다. 설탕과 단 음식도 식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했다. 혀의 미각 기관은 다양하므로 그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음식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나머지 나는 무엇이 됐든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말았다. 여러 치유요법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각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이고 좋지 않은 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혼란은 이미 커져 있던 두려움을 더욱더 키워줄 뿐이었다. 공포가 한 번 더 나를 엄습하자 내 건강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만났다.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대하는 방식을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된 나를 마치 자기와는 다른 사람처럼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보고 동정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배려해 주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싫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언짢거나 불편한 일은 없기를 바랬다. 그래서 계속 다른 이들의 감정과 욕구를 내 감정보다 우선시했다. 결국 많은 이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감탄했고 이렇게 의연하게 병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다고도 했다. 또한 아주 많은 이들이 내가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내가 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전혀 몰랐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병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 내 몸 상태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받고 싶지도 않았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물어보는 비슷한 질문들엔 일일이 대답하는 것도 지겨웠다. 나는 곧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내가 만든 세상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렇게 내 삶의 반경은 더욱더 작아졌다. 외출을 삼가고 안전하게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좋지 않은 것이었지만 겉모습 역시 한눈에 봐도 환자 같아졌기 때문이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팔, 다리는 가시처럼 가늘어졌고 급기야 고개를 들고 있기도 어려워졌다. 내게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 행운아 같았다. 내 눈에 띄는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부러웠다. 나는 환멸에 빠져 내가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괴로웠고 두려웠으며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하는 데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포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인 2월 2일 아침,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내 얼굴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팔과 다리, 손발도 그랬다. 의사는 나를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암과의 싸움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는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간호사들이 종종 걸음으로 다니면서 이제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내 몸에 병원의 산소 탱크와 여타 다른 기계들이 연결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액과 포도당을 내 몸에 주입해야 했다. 침대 위쪽으로는 모니터가 하나 있었는데 간호사들은 내 혈압과 심장 박동을 재기 위해 모니터를 내 몸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음식을 흘려보내는 관이 콧구멍으로 들어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는 위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곧바로 위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서는 코로 산소가 주입되었다. 간호사들은 음식 관을 위까지 집어넣는데 애를 먹었는데 결국 내 목구멍에 스프레이를 뿌려 근육을 마비시킨 다음에야 관을 한결 쉽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되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는 빠짐없이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 선명해졌다.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혈관이 완전히 수축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팔 좀 봐. 살이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때 그 남자 목소리를 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남자 간호사였던 것이다. 목소리가 아주 절망적이네. 나는 생각했다. 나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를 원망하지 않아. 폐에 수액이 가득 찼어요. 수액 때문에 익사하겠어요. 폐에서 수액을 빼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숨은 좀 편하게 쉴 겁니다. 나는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내 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우와, 놀랍다.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랍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완전하게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 속에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나는 무게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점점 확장되어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인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 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야기된 거지?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서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신했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통합체였다.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전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것들 뿐이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특정 시점의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툭 켰다고 상상해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설령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는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창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암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당신은 이제 그 작은 손정들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눈부시도록 투명한 순간에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이 당신에게 남아있다. 이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 나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지금 있는 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다. 우선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너무 놀라운 것이었다.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죽음으로써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네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네 삶을 살아. 오후 4시경 서서히 눈을 뜨자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이 간신히 보였다. 데니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깨어났어요. 정말 행복해하는 목소리였다.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약 30시간 만인 2월 3일 오후였다. 병실로 들어와 내가 깨어난 걸 보고 의사는 무척 놀라워했다. 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의사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아니, 굉장히 작아졌군요. 불과 사흘 만의 말이에요. 임파선의 부종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날 나는 산소동까지 떼어냈다. 검사 결과 내가 기계의 도움 없이 숨쉬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 기계를 제거한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을 수도 있었다. 결국 깨어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나는 일반실로 옮겨졌다. 환자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닥터 찬이 아침 회진을 하러 와서 말했다. 환자분 파일에다 대체 뭐라고 써야 하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 정신은 또렷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했기에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만 울고 싶어졌다. 저쪽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남겨두고 떠나왔다는 슬픔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동시에 이곳에 돌아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다.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이 동시에 흘렸다.
의사들은 내가 나아가는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난 내가 무엇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었고 그건 내 혈관 속으로 집어 들어오는 독극물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죽는 것도 암도 항암 치료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를 망가뜨렸던 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 의사들은 아직은 내 몸이 너무 쇠약해서 수많은 검사들을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 나는 몸무게가 40kg도 채 되지 않았으므로 검사를 받기 전 영양수치부터 높여야 했다. 피부 이식 담당인은 내 피부 궤양이 너무 심각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상처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내 몸에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부 이식 수술을 견디기에는 내 체력이 너무 약해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간호사들이 계속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나는 여전히 근육도 약하고 뼈에 붙은 살도 없다시피 했던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여새쯤 지나자 조금씩 힘이 생겼고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진행 암 상태인 림프종의 경우 골수에까지 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골수 조직 검사를 해보면 내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내게 어떤 약물을 얼마나 투여할지 결정할 참이었다. 의사가 병원 의료진 전체를 데리고 내 병실로 들어왔다. 모두들 심각한 얼굴이었다. 골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요? 가족들 역시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의사가 말했다. 골수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데니가 물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의사가 말했다. 분명 몸에 암세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꼭 찾아야 합니다. 암세포가 다른데 어디 있는지 찾을 때까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의사들은 내 골수 조직 검사 견본을 홍콩에서 가장 큰 병리 검사실로 보냈다. 나흘 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음성으로 돌아왔다. 암은 흔적도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승리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의사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림프샘 조직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계속 검사를 권했고 결국 나는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들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이 내게 어떤 검사를 강요하든 나로서는 승리감만 배가 되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림프샘 검사를 하는데 수술 직전 나를 방사선실로 보냈다. 방사선실 침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이 병원에 들어온 첫날 스캔 받은 결과지가 눈에 들어왔다. 온통 종양투성이었다. 방사선 기사는 목 쪽으로 임파선 부종과 종양이 많이 찍혀있는 스캔 결과지를 보더니 내 목 뒷부분을 따라 두개골 하단부까지 초음파 기계를 돌렸다.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보았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담당인은 전화를 걸었다. 이해가 안 돼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 환자의 림프계에 종양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암 소견이 있다고 할 만한 림프샘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니까 저 이제 가도 되죠? 아직은 안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할 림프샘을 꼭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암이 몸에서 그렇게 갑자기 자취를 감출 수는 없다면서요. 암은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하기 쉬운 부위로 림프샘을 찾겠습니다. 목 같은 데서 말이죠. 그는 부어있지도 않은 내 몸에 림프샘 토시를 했다. 그리고 의사는 내 목 왼편을 조그맣게 절개해서 림프샘을 채취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사 결과는 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되자 나는 계속되는 검사와 약물 치료를 정말이지 거부하고 싶어졌다. 내 몸에 암세포가 전혀 없다면서 왜 여기 있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암세포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암세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시 PET 촬영을 한 후 그래도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날로 내 치료는 끝이 났다. 거기에 의료진이 한 번 더 놀랄 일이 있었으니 내 목의 상처들을 봉합하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피부 궤양이 저절로 나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9일, 입원한 지 5주 만에 나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 뒤 3월 16일이 내 생일이어서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식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내 새로운 삶을 축하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내가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샴페인을 마셨던 것이다. 난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삶은 그저 기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걸.